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월요일에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지만은 그분이 남긴 메모라든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는 지금 그야말로 현재 집권 세력의 심장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완종 회장과 경남기업,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닙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관계였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비겁하게 이완구 총리 나 성완종이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비겁한 짓입니다. 이미 각종 사진을 통해서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과 같이 다녔던 사진들 지금 인터넷에서는 떠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성완종 씨는 큰 기업, 재벌 대기업의 오너는 아니었지만은 중견기업의 소유주,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서 현 집권 세력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도 제공했겠죠. 근데 저희 의문점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성완종, 경남기업, 그리 큰 기업 아닙니다. 물론 현 정권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정치자금을 집권 세력들에게 제공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경남기업이 이 정도라면 경남기업이 성완종 회장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정치권 요구가 있으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구가 경남기업에게만 갔겠습니까? 더 큰 기업에도 갔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특히 재벌 대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보험금이라고 얘기하죠. 보험금 쪽으로 돈 많이 갔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다 묻어놓고 있다가 성완종 회장이 그야말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메모를 남기니까 비로소 문제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노무현 정권하고 큰 비교가 됩니다. 노무현 정권 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심으로써 중단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기껏 나왔다는 게 그때 뭐였습니까? 그것도 중간에 수사를 중단함으로써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깊게 해야 무슨 고가의 시계 운운하는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과연 그 규모와 그리고 수법이 어디까지인지 짐작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업인들 그래요. 다들 뭔가 남겨놓습니다. 물론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남겨놓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돈 줬는데 나를 해코지하면은 나중에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뭔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보니까 성완종 씨의 최측근이 검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겠다. 사실 그대로 밝힐 수밖에 없다.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 또 밝히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름이 오른 사람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한결같이 나는 안 받았다라고만 얘기할 뿐입니다. 진짜로 안 받았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성완종 회장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가지고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말이야. 이런 나쁜 놈 아니냐고. 돌아가신 분에게 내가 욕을 못하겠지만은 왜 내 이름을 갖다가 나는 진짜 무고하다. 성완종을 비난해야 맞다고 봅니다. 정말로 안 받았다면. 근데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비난을 못하겠습니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성완종 씨의 최측근이 얘기했다시피 성완종 회장이 메모 이외에 또 다른 물증을 어딘가에 남겨놨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사실이 정말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아니다라고만 얘기할 뿐 왜 나를 끌고 들어가느냐 이 나쁜 놈아 라고 얘기를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성완종 회장 고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수성가한 기업인 그 뒤끝이 어디까지
물증을 남겼을지 몰라서 저는 그렇게 쫄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득권 정당 새누리당의 생얼굴 아닙니까? 성완종 무슨 이한구 총리가 무슨 베드로라고 다큐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더니 성완종 모른다고 했다는데요. 모르기는 개뿔이 모릅니까? 그 사진들을 보면은 정말 이한구 총리가 성완종 씨를 몰랐다면 이한구 총리는 정말 희한한 분입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웃으면서 미소도 짓고 그리고 행사에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진들을 다수 남겨놓았다면 그거야말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겁니다. 성완종 회장이 살아있을 때 태안군에 있는 무슨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이완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이완구 총리의 부작위는 존재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성완종 씨 본인이었는지 본인이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기문의 대리인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 반기문 총장이 뭐 대선 후보로 나오니 많이 이런 얘기 했었을 때 반기문 총장의 측근으로 반기문 총장의 이야기를 전한 사람이 바로 성완종 씨입니다. 반기문 유엔 총장 충청도 출신입니다. 이완구도 충청도 출신입니다. 물증은 없지만은 이런 추론은 가능해집니다. 반기문 죽이기 위해서 성완종 씨도 같이 패키지로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그렇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웃습니다. 한 점 내게 똥물 튀지 말게 하라는 그런 얘기로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 이제는 쪽팔리는지 수사를 축소라고 얘기를 못하더군요. 철저히 수사라는 이야기가 야, 내 말 알아들었지? 라는 걸로 들리는 게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도약을 위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매주 월화수목금 방송하고 있죠. 뉴스도 하고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습니다. 6시부터 한 7시 한 40분까지 이어지는 국민TV의 TV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편 어렵지만은 정자도 하시고 조합원 가입도 많이 권유하시고 그리고 월조합비 납부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도움이 정말 훌륭한 언론 키울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4월 13일. 그래서 여기저기서 축하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뭐 일일이 거기에 사의를 표할 수가 없어서 방송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축하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 한 번도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SNS를 하면서 생년월일을 기재하면서 이제 생일을 알게 돼서 이렇게 축하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늘 감사드리고요. 정말 태어나서 우리 조합원 분들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고 함께 가치와 이념의 공동체, 생활의 공동체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점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 태어난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코드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조합원 다랑어입니다. 저희 회사는 바코드 프린터기, 바코드 스캐너, PDA와 같은 바코드 장비와 스티커, 택, 리본 같은 소모품을 취급합니다. 소프트웨어로는 바코드 프린터기를 통해 스티커와 택 등을 출력하는 발행 프로그램에서부터 바코드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입고, 출고, 제거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일정 규모의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한 한셀이라는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010-3249-5348로 연락 주십시오. 010-3249-5348입니다. 조합원 특별 할인가 이런 거 없습니다. 성원해 주시면 가열차게 광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광고는 조합원 블레이드문님이 신청하신 광고입니다.
국민 라디오 남자한테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라 말을 못하겠네. 어머, 무슨 남자가 이래요? 좋으면 좋다, 말을 해야지. 그러니 당신이 루저라고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와 뉴스케이는 남자에게만 좋은 게 아닙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하고 재밌는 프로들로 가득하다고요.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국민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만나세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다운로드 잊지 마시고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합원 가입은, 야, 내 너한테 물어봤냐?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분들은 월 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 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예,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나와 있습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이사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뭐 생신까지는 아이고, 생일 축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건강한 스타일입니다. 근데 진짜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탄탄하신 거, 뭐 많은 비상근 조합원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첫 토픽은 뭡니까? 네, 성완종 리스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이 사람이 남긴 불법 정치자금 제공 명단이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인데 네. 검찰이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를 먼저 수사하느냐, 뭐 구체적으로 거명도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홍준표 경남지사,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뭐 요 사람들 정도가 앞서서 수사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아유, 우리 홍준표 지사님 어떡하시나? 예. 아우,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홍 지사님이 뭐 그렇게 검은 돈을 받으셨겠어요. 네. 오해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무상급식은 깜빵 가도 무상급식 받는데, 그런 일 없겠죠.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새누리당, 청와대, 정부, 여기에서 요직을 역임했거나 요직을 맡고 있는 권력 실세들이 그야말로 한꺼번에 무더기로 검은 돈 의혹에 휩싸인, 맞습니다.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예. 네. 경향사설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성완종 리스트 수사, 대선 자금 의혹도 파헤쳐야라는 제목입니다. 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들은 대부분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나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라는 거, 이건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네. 성 전 회장, 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에게 건넨 자금이 실은 박근혜 후보 측에 전달한 것이었음을 곳곳에서 내비치고 있죠. 2007년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제공한 7억 원은 경선 자금이라고까지 표현을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네. 특히 성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게 2억 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금의 용처에 대해선 대통령 선거에 썼지라고 말했고 공식 회계 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증언에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자체로도 정권의 도덕성이 이미 걸렸지만
대선 자금은요,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과연 살아있는 권력의 신부를 겨냥하는 대선 자금 의혹을 제대로 손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예. 홍문종이가 네. 적극적으로 부인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홍문종이 그 전에 2007년 경선 자금 줬다든지 하는 거는 네. 일단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은 예.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전달한 자금, 홍문종에게 전달했다는 자금 2억 원은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회계 처리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자금을 그렇죠. 쓴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대통령직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건요. 아니 대통령 선거에 우리 성완종 회장이 좀 2억 맞고 치렀겠냐 이거야.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도대체 다른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있는지, 받았다면 얼마나 받았는지, 아니면 진짜로 경남기업으로만 딱 2억만 받은 것인지. 그걸로 알뜰살뜰하게 해가지고 뭐 국정원도 도와주시고 군 사이버 사령부도 도와주시니까 돈 안 들이고 했다. 예. 국가의 세금으로 그런 건지 정말 좀 명백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이제 경향신문 사설이 지적하는 것처럼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결코 이 문제를 제대로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제대로 드러나면은 이건 정권 무너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2년이니까 2017년이면 공소시효도 다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누가 자꾸 전화를 거네. 이거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뭐 우리가 종종 여기서 전화를 걸기도 하니까 전화가 없으면 안 되는데 네. 이번에는 비공개인데 어떻게 일로 전화가 오지? 그러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네. 여하튼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선거법하고 달라가지고요. 예. 5년입니다. 5년. 그러면 2012년이면은 2017년까지거든요. 아직 공소시효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건드리면은 이게 진짜 골치 아파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뭐 최동욱의 예를 보더라도 잘못하면 또 뭘 틀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정권의 간담 자체가 검찰의 간담 자체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약한 사람한테나 그냥 그 칼을 휘두르지 권력에는 그냥 뭐 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허지부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문제라면 검찰의 수사 그렇죠. 자체가요. 검찰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눈치를 보게 되면은 이제 보십시오. 성완종 최측근이 검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겠다. 예. 뭐 제대로 수사를 하면은 뭐 할 말 다 하겠다. 할 말만 하면은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내가 넣을 물정이 걱정인 거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검찰은 진퇴양난인 겁니다. 어정쩡하게 나가다가는 정말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는 거죠. 저는 아마 검찰이 최동욱 총장을 낳았던 것도 일종의 금난 비슷하게 일어났었어요. 사실은. 예. 이명박 정권 말기에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마구잡이 기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무죄 땅땅 때리는데 그런 인간들 막 승진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여기 크게 부각은 안 됐습니다만은 검찰 내부에서 큰 진통이 있었고 그 결과가 사실은 최동욱 검찰총장이었거든요. 이번에도 검찰이 공안 검찰들이 시원찮게 눈치 보기 수사를 하다가는 내부적으로도 큰 눈에 불을 보듯 뻔하고요. 뭐 거기서 끝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명박 때는 그래도 박근혜라고 하는 강력한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어지간한 거는 다 넘어갔어요. 권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복지부동하게 만들고 그리고 국정원의 부정선거, 군사이버사령부의 부정선거도 들통이 안 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선거 당시에는 나중에는 다 들통이 났습니다만은.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박근혜는 뒤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만 지나면은 공무원 조직도 말 안 듣습니다. 아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어느 칼에 지금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박근혜 눈치 보고 있겠어요? 그 눈치 보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눈치를 안 봐야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진짜 영혼 없는 조직이 공무원이라는 것처럼 눈치 봐가지고 기기 시작하면은 진짜 해악을 끼치는 조직입니다. 아니 3.15 부정선거 때도 공무원들이 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4.19 혁명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주 검찰 이번 수사 제대로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제대로 잘 안 할 거다. 이사님은 못 할 거다. 뭐 각오를 좀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요. 검찰 관계자라고 하면서 우리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아니 뭐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검찰이라고 해서 다 바보들로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사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마에다가 눈치라고 써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은 말 잘 들 거라고 생각해서 수사팀을 맡겼는데 이 양반이 그냥 꼴통이 돼가지고 법대로 하겠다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그런 돌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를 해요. 네. 검찰에도 의기와 기계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강력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은요, 진짜 뭐 어지간한 강단 아니에요. 항상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공안 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공안 또 쪽에서 다 나쁘냐? 다들 머리 좋고 뭐 훌륭한 분들이죠. 그러나 출세를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든가 굴복하느냐의 마느냐의 차이가 이제 있는 건데, 여하튼 뭐 검찰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권력과 무관하게 수사를 한다면은 그 검사 또 영웅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발생을 한 거냐? 네. 예. 박 대통령의 포괄적 책임. 물론 아직 주장만 나온 단계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정황들이 하나 둘씩 좀 사실로 드러난다면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건지. 그게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을 네. 홍문종에 맡았거든요. 예. 원래 국회의원 선거 때도요. 네. 회계 책임자가 실형을 받으면은 의원직 상실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실정 현행법이죠. 현행법이죠. 예. 즉 회계 책임자는 거의 후보와 동일시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돈을 다 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정을 하든 불법을 하든 그 사실을 모르고 하질 않아요. 이 사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돈을 쓰는 사람이 유일하게 후보 2위에 있다면은 회계 책임자입니다. 홍문종 씨도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는데요. 거의 거기에 버금가는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돈 펀딩하는 자리 아닙니까? 사실상? 아니 뭐 이제 뭐 조직총괄본부장이 뭐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지들만 알지. 그렇잖아요. 자기들만 아는 거지. 이름 애매하게 만들어가지고 원래 하는 거 정치권 선수들 특기 아닙니까? 예. 근데 조직총괄본부장이라면은 그런 회계 책임자의 버금가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총괄본부장이 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검찰 수사를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네. 만에 하나 받았다면은 그거는 포괄적 책임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회계 책임자가 포괄이고 뭐고 따질 것도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 책임자 책임이 아니라더라도 권력의 실세들 특히 전현직 박근혜 정권이 출범해가지고 비서실장이 지금 3명째입니다. 예. 그런데 이 리스트에 3명 다 나와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네요. 김기춘, 허태열, 이병기. 그렇죠. 그러네요. 허태열이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예. 김기춘이 했고 그다음에 이병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거는 그 리스트의 신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과 관련해서 누구든 돈에 대해서 뭔가 만질 수 있고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최측근이에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줄줄이 3명이 비서실장을 했다는 것은 절대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병기가 왜 난 3번째 비서실장이 됐는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저 차태기의 명수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나? 아니면은 부품 공작의 명수니까 또 이번에는 사이버 공작으로는 안 되니까 또 다시 부품을 하려고 하나? 뭐 온갖 소설들이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최측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3번째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여하튼 전현직 비서실장 3사람이 모두 이 메모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그 자체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포괄적 책임이고요. 홍문종은 제발 아니기를 빌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요. 대통령 물러나야 돼요. 아니, 한 명 한 명 따로 떼어서 생각을 했는데, 예, 이 정권의 비서실장 전원이, 예, 그렇게, 지금 의혹의 대상이 됐다고 좀 각을 달리해서 보니까 참 코미디 같습니다. 코미디죠. 진짜, 완전히. 난 홍준표가 왜 들어갈지 모르겠어. 예. 홍준표 선생은 도지사님은 유타를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아니면은 진짜
잠입 친박이든지. 잠입 진박. 예. 잠입 진박. 이게 바깥으로는 마치 커즈를 치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 사실은 친박이었다. 아. 이제 이런 그 위장 반박, 위장 비박. 이었다면은 이제 위장 비주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진짜 유타 맞은 거죠. 뭐 홍준표 지사가 여기저기 원내대표도 하고 말도 잘하고 뭐 센 소리 하고 다니니까 이거 무지 센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뭐 저기 경선 치른다는데 좀 성의 표시하자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홍준표 지사는 거의 받은 것 같더라고요. 본인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전달책도 줬다고 그러고. 전달책은 뭐 거의 시인을 했잖아요, 그냥. 아니, 사실상. 전달책은 당연히 줬다고 그랬고, 무슨 고문인가 하는 사람. 윤모 씨. 그리고 그걸 받았다는 사람이 시인을 한 거죠. 예. 성 회장이 줬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안 받았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를 비슷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홍준표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돈 문제는 알았든 몰랐든 제가 몰랐다고 해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실 진짜로 친박이 아니었다면은 가장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 홍준표 선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명복을 빕니다. 자, 이 얘기 이따 PD 브리핑에서 조금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다음 토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그 숫자 다시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오는 16일이면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을 비롯해서 좀 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모두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은 그때나 지금이나 멈출 줄을 모르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통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 또한 세월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일주기 당일인 16일에 해외 순방길에 오른다고 합니다. 자,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한겨레 사설로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 왜 하필 세월호 일주기의 출국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콜롬비아와 페루, 칠레, 브라질 등 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오는 16일 오후 출국한다고 지난 10일 밝혔죠. 다만 출국일이 세월호 일주기인 점을 고려해서 오전에 추모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기왕 추모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출국일을 하루 정도 늦출 수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으로서 하루가량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을 뒤로 한 채 오후에 출국한다고 하니 박 대통령의 공감과 소통 능력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문이 지금 처음 들었나요? 아무튼 그냥 점잖게 표현하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정무 판단력도 의심스럽습니다. 외국 정상과의 회동 일정이 늦춰지는 게 물론 적절한 일은 아니죠.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남미가 우리의 주요 시장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니 더 그러하겠죠. 하지만 국내 상황을 설명하면 상대국도 이해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한겨레의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청와대가 이런 자세를 보이지 않으니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를 직접 조문한 것과 세월호를 대하는 태도를 비교해서 그가 박 대통령이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냐 이런 냉소적인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나올 법하죠 정말. 예. 참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이 사실이 제일 먼저 알려진 게 세월호 유족들에 의해서 알려졌어요. 예. 세월호 유족들이 16일 날 1주년 기념식 때 대통령이 외국 간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SNS에는 늘 알려졌는데 저는 조심스러워가지고 그걸 안 퍼내놨어요. 이게 이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도 이제 언론 매체인데 저희 청와대 출입기자 아직도 못 내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가 있으면 간단하거든. 대통령 일정은 미리 나옵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데 알 길이 없으니까 홈페이지 가보면 나오나? 근데 홈페이지는 안 가봤는데 과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대통령 일정 한 달 일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 얘기를 듣고 설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설마가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였죠. 네. 근데 이게 아까 저기 측근들의 정무적 판단을 하는데요. 저는
측근들이 판단하고 관계없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이라고 봅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황간 내시라고 비웃고는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 젊은 비서관들 아니 박근혜 대통령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붙어 있지 박근혜 대통령을 망가뜨리려고 있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 사람들도 산전수전 당했고 뭐 옛날 2000몇 년 2년인가 몇 년도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주변에서 보좌를 했다는데 또라이 미친놈들이 아닌 이상 분명히 4월 16일은 국내에서 최소한 뭐 조문 한번 형식적으로 갔다 오고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왜 조언을 안 했겠습니까? 저는 조언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그 옆에 있는 황간 내시들이라면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겁나서 얘기를 못 한다면 이 나라는 이미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은. 근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을 안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게 현실을 직시하기 싫은 거예요. 비겁한 사람들의 진행적인 태도가 바로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겁니다. 참 비겁한 대통령이에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4월 16일 날 팽목항이나 안산에 가서 대통령이 참석하면은 또 욕먹을까 봐서 겁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회에서 막 피켓 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진 보십시오. 옆에 쳐다도 안 보고 아마 쫙 보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비정하다 냉정하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겁먹었다고 봤습니다. 겁먹었다 오히려. 무서워서 쳐다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대통령이 현실을 딱 마주치고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면은 사람들이 잘한다고 그러지 절대 대통령 해코지 안 합니다. 그런데도 그 트라우마가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서워가지고 현실을 직시하기 싫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요.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뭐 결자 해지까지는 아니지만은 적극적으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고 또 이 추모식 때도 가족들하고 같이 좀 경건하고 차분하게 보내는 그림이 인간적으로 너무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거를 머리로는 알겠죠. 근데 그게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그게 스스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길래 도대체 이렇게 굳는 무서워서 걸까요? 그런 거예요. 진실과 마주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진실. 그냥 외면해버리는. 그렇죠. 아니 인간들이 특히 이 심성이 약하고 좀 비겁한 인간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래도 1대1로 마주쳐가지고 정면 대응을 하면은 예.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무서워서 피하는 거야. 저는 그런 심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그 황간이라면은 내 시대라면 그러겠어요. 진짜 발을 잡더라도 이번에는 진짜 가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정면으로 대응하면 인기도 올라갑니다. 그게 잘한 놈이 계속 잘하면은 별로 표가 안 나지만은 그동안 개판 쳐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성하는 모습 보이면서 조문식에 참여하고 가족들 만나가지고 얼싸안고 울면서 진짜 미안하다. 지금 뭐 국회에서 뭐 저를 특별히 위해서 그 쓸데없는 새끼들 다 철수시키고 진짜 하도록 하겠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요 오히려 이런 급반전됩니다. 세월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예전에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이 하겠지만은 사실 저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뭐 그 심정이라는 거는 글쎄요 한 10분의 1, 100분의 1도 다 이해를 못할 겁니다. 자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심리도 10분의 1, 100분의 1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양극단에 있는 이 충돌 결국 이게 갈등의 근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니,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바보 멍청이가 아닐 건데, 바보 멍청이가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아무리 수적 공제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판단력은 갖춘 분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보통 사람을 능가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꼴보기 싫으니까 에이 수첩 100단은 알면 다행이야. 예 아니요 밖에 얘기할 줄 몰라. 전용기도 그렇게 쓰고 했지만은 그러나 저는 바보 멍청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왜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할까?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이 있길래. 참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정략적으로는요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사안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 가슴을 어루만져 준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남성 이미지가 강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에게는 거꾸로 마치 어머니인 듯처럼 그렇게 비치는 또 측면도 있거든요. 예. 아 맞습니다. 그런 장면을 말씀하신 중에 잠깐 상상을 해봤는데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뭐 밉고 싫고 이런 거 떠나서
그렇게 나와준다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이 진짜 측근이라면은 진짜 그냥 바지가랑이가 아니라 치마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졌으라도 각하 아니 되옵니다. 이번에는 진짜 가시면 안 됩니다. 4월 16일 정말 아닙니다. 아니 가더라도 하루 늦춰 가십시오. 충분히 얘기하면은 304명이나 죽은 아이들의 1주년 취도식 있어가지고 못 간다고 얘기하면 어떤 정상이라도 다 이해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붙들어서 안산항으로 보내는 게 진정한 측근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쫓겨나더라도 그게 박근혜 주변에서 밥 벌어먹은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건데 그런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형식적으로 이게 정무적으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얘기는 했겠죠. 박근혜가 외면하면 끝입니다. 가족들의 심정이 또 얼마나 한번 또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토픽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 뭐 국내 현안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그리고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11일이죠. 파나마에서 열린 이 미주기구 정상회의에서 만났습니다. 이 얘기 듣고 카스트로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자, 1시간여 동안 한 80분 했다 그러죠. 네. 비공식 양자 대화를 한 두 정상의 만남. 예, 라울의 형이죠. 피델 카스트로. 예, 아직도 살아있나 라고 착각하신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을 일으키기 3년 전인 1956년 이후 무려 59년 만이자. 예. 지금 피델 카스트로가 아니고 그 동생하고 만난 거구나. 그렇죠. 피델 카스트로 선생은 가셨지. 네. 예. 자, 난 좀 신기해가지고 이상하다 했는데 역시 남은 나라 이런 거야. 그래서 외국에서 볼 때는요, 뭐 박근혜가 어떻고 위에 김정은이가 어떻고 해봤자 거기 다 독재자들 아들 딸이 그 아래 위로 나라 먹고 있는 나라 이런 식으로 이해해요. 그렇죠. 예. 자, 1961년에 양국이 국교가 단절됐다고 하니까 54년 만입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잡으면 오바마 대통령이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했듯이 두 정상의 만남은 과거 낡은 이념을 청산하고 새로운 화해의 시대를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네. 한국일보가 사설로 짚고 있습니다. 오바마와 카스트로 그 역사적 만남의 의미. 미국과 쿠바 두 정상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은 모습. 이 조그만한 협탁 같은 거를 두고 앉았더라고요. 이 모습은 반세기가 넘는 동안 피로 물들었던 굴곡의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고 합니다. 게릴라로 위장한 쿠바 난민들을 침투시켜 카스트로 공산 정권을 전복하려 했던 중앙정보국 미국 CIA 얘기입니다. 이 CIA의 피그만 침공 사건, 냉전시대 이념과 광기가 어디까지 치닫고 있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예였습니다. 유명한 얘기지. 피그만 침공 사건은 진짜 유명한 CIA 공작 최악의 공작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실패했죠. 예. 네. 정확히 54년 전인 1961년 4월 17일 CIA의 공작 개소가 피그만에 상륙했던 1200여 명의 쿠바 난민은 카스트로 군대에 모두 포로가 되거나 사살됐습니다. 이 사건은 쿠바와 소련의 밀착을 불러 이듬해 12월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예, 쿠바 미사일 위기 이렇게 표현된 부분을 읽으니까는 떠오릅니다.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는 이달 초 타결된 이란 핵 협상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란과는 협상 타결 후속 조치 여하에 따라 36년 만에 국교 정상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관측 나옵니다. 자, 이제 북한만 남았습니다.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는 패배주의적 인식은 접을 때가 됐다고 한국일보는 지적을 합니다. 미국이 카스트로 정권의 손을 내밀었듯이 의지만 있다면 북미 협상을 재개할 틀과 토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예. 쿠바와 미국이 국교를 정상화하고 양국 정담이 환담을 했다. 보통 일은 아니죠, 사실. 세계사적으로 봐도.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이제 미국이 바로 코앞이잖아요. 플로리다 반도에서 조금만 가면 바로 쿠바 섬입니다. 예. 그 쿠바의 미사일 위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피그만 침공 사건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 아까 소련과 쿠바의 밀착을 불렀다고 하는데요.
뭐 그때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그 일상화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소련과 미국은 대서양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핵을 보유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핵 미사일로부터는 어느 정도 미국은 안전거리에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면은 바로 미국 전역이 미사일 타격 그 범위 내에 들은 거죠. 예. 그때가 바로 케네디 대통령 때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핵전쟁 핵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핵시계가 지금도 뭐 몇 분 전에 지금 몇 분 전에 지금은 많이 좀 완화됐을 거예요. 이제 소련 붕괴 이후에는. 근데 저희 쿠바 미사일 위기 때는 뭐 그 핵시계가 바로 뭐 몇 초 전까지 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케네디의 강단에 그 소련이 뒤로 물러서가지고 쿠바 사태는 이제 마무리가 됐었죠. 그런 구원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국교 정상화를 했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뭐 북한하고도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아니 솔직한 얘기로 북한이 무슨 대륙간 탄도 ICBM을 개발했다 뭐 큰 소리는 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북한은 인공위성 쏘는 기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운반하는 탄도 기술이면은 기술이면은 그게 바로 이제 대륙간 탄도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우스갯소리로 북한 대륙간 탄도탄은 이게 명중률이 나빠가지고 오히려 더 무서운 무기다. 어디로 들어질지 아무도 모르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지경인데. 예. 사실 쿠바하고는 또 다른 그 큰 위협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교 정상화의 걸림돌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남한의 보수 정권이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과 북한이 국교 정상화를 해버린다면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압박 전술을 쓰고 있는 남한 정권으로서는 그야말로 닥쳤던 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히 보수 세력. 네. 네. 그리고 이 정권이 뭐 온갖 얘기를 하면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는 하는 이유도 사실은 미국과 북한의 접근을 막기 위한 그런 수단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비극이죠. 아니 미국하고 북한하고 서로 관계를 정상화시켜가지고 전쟁 위협을 없애야 서로 군비도 축소하고 서로 잘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이 나라는 오히려 미국과 북한이 가까워지는 거를 남한에 있는 집권 세력들이 걱정을 하고 겁에 똥을 싸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참 진짜 속이 답답해가지고 요즘은 뭐 진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모든 걸 다 잊고 그냥 나라를 떠나고 싶은 생각도 가끔씩 들긴 들어요. 뭐 젊은 애들만 이민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라에 희망이 있어야지 도대체가 말이야. 이 한국일보 사설을 읽으면서 저는 그 마지막에 전해드린 구절이요. 네. 미국이 카스트로 정권의 손을 내밀었듯이 의지만 있다면 북미 협상을 재개할 틀과 토대는 얼마든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언론의 이 사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북한 문제도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는 그 자체가 또 하나 씁쓸한 일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그 김대중 노무현 때를 보면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면은 미국 입지는 상대적으로 축소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미국은 어떻게든 자기 국익을 위해서 한반도 관계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요즘 오바마가 일본 존나게 빨아주는 이유가 자기 국익에 남한보다는 일본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하고 혈병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뭐 일본 뭐 독도도 일본 땅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렇게 안 했지만은 그럼 난리 나니까 일본에 손들어주고 있는 것처럼 이쪽에 외국이라는 건 자기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결코 남한의 국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남과 북의 이익은 남과 북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북한이 그렇게 서로 자주적으로 협상하고 교류를 했을 때 사실은 미국은 상대적으로 아무런 역할도 못했습니다. 사실 뭐 북한 영변 핵위기가 왔을 때도 카트가 와가지고 이제 일단 중재는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미국은 중유 제대로 안 줬어요. 우리가 가가지고 경수로 공사만 연락이 하다가 중간에 이제 삐그덕해가지고 다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남북한이 주체가 되면은 미국의 입김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권 하에서는 미국은 아주 신나는 거지. 야, 무기 좀 사줘야 되겠는데? 전시작전권 갖고 가라 해도 안 갖고 가잖아, 니들.
그러니까 우리 무기도 좀 사줘. 니들 뭐 힘이 없어가지고 전시작전 받기 어려워하는 모양인데 야 군사를 강화 좀 해라 인간들아. 우리 좀 쓰다 남은 무기들 이제 다 폐기해야 되는데 니들 좀 사줘. 옆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은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권을 두고 선거 때가 되면은 그래도 씨발 내 아파트 값이라도 올려주는 정권이 더 좋아 하면서 이 정권에 표를 준다면 진짜 우리는 정의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조금 전에 피델 카스트로가 다이 하실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는데요. 또 우리 게시판에 있는 또 우리 조합원 청취자분들이 아직 살아있답니다. 네. 피델 카스트로는 살아있는데 물러났고 정계 1선에서는 은퇴를 했고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가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 나라도 좀 정상적인 나라는 아닌 것 같죠? 아니 피델 카스트로가 물러났으면 다른 놈의 정권을 잡아야지. 동생이 잡는다는 게 뭐 싱가포르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솔직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피델 카스트로 다이 하시면은 또 한번 가셔야 되겠네. 참나. 이거 PD 브리핑 시작합시다. 예. 오늘 주제는 뭐죠? 자, 성완종 별건 수사 논란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별건 수사. 예. 이거 전문 용어인데. 예. 자, 성완종 회장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 이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수사 각본을 짜놓은 뒤에 이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먼지 털듯이 털고요. 네. 그리고 결국 그 말을 가지고 이리저리 또 터는 그런 검찰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오른 겁니다. 성완종 전 회장 지난 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요. 검찰이 자원 쪽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다 뒤져서 가지치기 해봐도 또 없으니까 1조 원 분식 얘기를 했다.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자원 외교랑 제 배임 횡령 혐의를 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할 게 있어야지 하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 측근은요. 검찰이 성 회장 아드님이 회사 법인카드를 한 달에 200만 원 쓴 것까지 횡령 혐의에 포함시키자 이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지난달 18일 한국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하면서 전 정부 사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자원 외교 관련 사건을 특수 1부로 통합 재배당한 직후여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착수로 읽혔고요. 검찰도 뭐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생소했던 성공불융자금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검찰이 자원 공기업들의 금융지원 비리를 파헤칠 예정이며 첫 단추는 경남 기업에서 시작하겠다는 의미였던 것이라고 뒤늦게나마 큰 틀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효진 PD가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좀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성공불융자금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성공불융자금이 아니고 성공불융자금이에요. 즉 성공하면 지불하는 융자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면은 언급회수 못하고 빵. 그다음에 성공하면은 이자보다도 플러스 알파. 이게 사실은 이런 융자는 은행에 사면 안 됩니다. 이건 그야말로 투기거든요. 근데 성공불융자라는 게 이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별건 수사라는 것도 우리 청취자분들 잘 모르는데 이제 A라는 범죄 혐의를 갖다가 조사를 하다 보면은 A와 연관된 가지치기가 많이 됩니다. 근데 수사 기법은 그런 것들을 따로 수사하지 않아요. 즉 최초에 인지된 수사 그것만 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지치기 된 걸 수사하는 걸 별건 수사라고 해요. 그래서 별건 수사를 안 하는 게 관행입니다. 근데 안 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이죠. 근데 이제 이 이 회장은 자원 쪽을 뒤져가지고 자원 때문에 지금 성 회장을 조직이 시작한 거네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별건 수사를 한 거예요. 이거는 검찰로서도 제대로 올바른 수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이건 따로 나중에 할 때는 하더라도 그러나 자원 외교 수사는 일단 끝내고 해야 됩니다. 근데 별건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 논란이 된 건데 우리 이제 별건 수사라든지 성공불융자 같은 거는 청취자분들이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끼어들었습니다. 계속하시죠. 자,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했죠. 성공불융자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아무튼 자원외교 쪽으로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기류가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가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일부 계열사, 이곳에 부당거래 의혹 등이 불거진 겁니다. 검찰은 지난 1일이었죠. 부인, 성 전 회장의 부인 K씨를 소환 조사합니다. 그러고서는 이틀 뒤에 성 전 회장 본인을 부릅니다. 누가 봐도요, 가족이 연루된 비리 혐의를 내세워서 성 전 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검찰도 당시 통상 부부를 한꺼번에 입건하지는 않는다면서 성 전 회장의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자원 외교랑 무슨 상관입니까? 네. 그 흘러가는 모양새가요. 네. 자, 검찰은 경남 기업이 수년 전부터 이 30억 원가량을 장부 처리 없이 현금으로 찾아가는 등 자금 흐름의 일부 이상 징후를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이 자원 외교 관련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성 전 회장을 신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가 침묵을 하니까 장부 조작과 가족 비리 의혹 등을 앞세워서 압박한 게 아니냐. 그러고 나서 딜하자. 이렇게 회유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요, 변호사 3명이 모든 수사 과정에 동석했고 식사까지 같이 했으니 확인해 보면은 딜 제한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비리를 보고 수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 중 어느 사람이 이런 말을 고지고대로 믿겠습니까? 변호사와 화장실 간 사이에 1대1로 남았을 때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럴 수 있죠. 예. 비리가 있어서 수사하고 뭐 처벌하는 거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네. 수사를 기획한 다음에 여기에 꽤 맞추려 무리를 하는 가혹한 수사기법, 이미 그 폐해가 여러 차례 입증이 된 바 있습니다. 갑자기 저 원고에 쓰지 않은 부분인데요. 네. 어디에나 있나요? 대검찰청 이 수사 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를 기획하는 곳. 그것도 좀 웃기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아니, 뭐, 기획 수사를 하긴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뭐, 조직폭력배들이 이 사금융과 결합해가지고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 추심을 가혹하게 해서 자살이 빈발하고 있다. 이런 예. 기사가 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아, 그래? 해서 이걸 기획해서 이걸 한번 좀 뿌리 뽑자. 그런 기획 수사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 기획 수사가 문제인 거예요. 정치 기획 수사가. 정치적으로 현 정권에 부담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인간들 전부 다 속아서 좀 맛을 보여주면은 찍소리 안 하고 다니겠지. 실제로 그 효과가 있어요. 저도, 조선일보의 손배소 이후에는 말 굉장히 조심합니다. 아, 물론 뭐 조선일보는 다 까먹었겠죠. 그때 저 촛불 때 조선일보 불매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그럴 때 진짜 광고하는 데 대해서 막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고 하니까 그때는 예. 진짜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나를 이제, 고소했던 건데 사실 그 이후에 뭐 조선일보에서는 아마 제가 그로 인해서 700만 원 받았다는 것 자체도 까먹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조져버리면은 사실은 그 형을 받는 사람은 위축 효과가 굉장히 크죠. 다음부터 말 조심하게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정치적 기획 수사가 그런 위축 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결과물이 어떻든가에 상관없이. 그렇죠. 성완종을 이렇게 박살을 내버리면은 예. 나머지 기업들도 아주 바싹 엎드릴 거 아니야. 자식들이 까불고 있어. 니들이 돈 많다고. 야,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돈보다 걸 얘기해 자식들아. 그런 거야. 예. 자, 아무튼 사람 잡는 이런 수사는 아닌 건 확실해 보입니다. 한편이요, 이 성 전 회장은 성완종 리스트를 내놓기까지 굉장히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K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군요. 뭐 말씀 언급 아까 잠시 해주셨습니다만 검찰에 사실 그대로 밝힐 수밖에 없다.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예. 이 얘기는 성 전 회장의 장례가 끝나는 대로 입장을 공세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음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 K씨 등등 경남 기업 핵심 관계자들의 말,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요. 성 전 회장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2, 3일 정도 동안에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불법 자금 전달 경위 이런 것들을 입증할 자료 등등을 핵심 임원들, 경남 기업 핵심 임원들과 함께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현 정권과 전쟁을 벌이기로 한 성 전 회장이 나름대로 비밀 병기들을 준비해 놨던 거 아니냐, 이런 추론도 가능하겠죠. 이 경남기업 관계자들은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정치인들에게 건넨 비자금의 조성 경위, 전달 방법 등 사실관계를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성완종 리스트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와 증거물도 다수 수집해서 측근들에게 보관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요, 성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며칠 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전달할 때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기업 전 고문 윤모 씨를 찾아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성 전 회장이 억울함에 그냥 한번 버려본 그런 게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이 윤모 씨라는 사람은 지금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찾아가서 제대로 전해줬죠.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아니, 배달사고 날 수도 있거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도 있고. 배달사고 참, 옛날, 저기 누구지? 노동부 장관 했던 유명한 사람, 경북 안동에 있어요. 네. 권머식인데, 그 양반이 노태우 때인가, 노태우 때일 거야. 그래서 노동부 장관 해가지고 출마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선거 자금을 뿌리는데, 그때는 돈 많이 뿌렸으니까. 예. 선거 자금을 뿌리는데, 이게 돈이 자기가 뿌린 돈의 10분의 1도 유권자한테 안 가는 거야. 확인해 보니까. 1,000만 원을 뿌리면은 1,000만 원을 갖고 가가지고 900만 원은 그 새끼가 다 처먹고 100만 원 가지고 밥 사는 놈이 지금 그런 양심 있는 놈이야. 어떤 놈은 1,000만 원 다 꿀떡 하는 놈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권모 씨가 야마가 확 돈 거죠. 그래서 이 새끼들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편지 봉투에다가 돈을 10만 원씩 넣어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쫙 발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달책들 못 믿겠으니까. 못 믿으니까 그게 들통이 나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 아니야. 예. 봉투 속에 돈 10만 원 넣어가지고 보냈으니까. 그래서 선거 이틀 전인가 들통이 나가지고 후보자에게 박탈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사 받아서 구속이 됐던가 나중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 통일민주당의 오갱이라고 옛날 그 김영삼 정권 때 마사회장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 그 옛날 그 실험 역도 실험 선수였나? 실험협회 이사도 하고 했던 그 사람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이 배달 사고라는 게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많은 사람이야. 저 김효진 의원한테 한 1억 갖다 드리라 해가지고 현찰로 그것도 1억을 챙겨서 내 아는 측근한테 시켜서 보내는데 그 친구가 한 1억 중에서 5천만 원 떼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했다는 건데 홍준표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뭐 두고 봅시다. 네. 자, 아마 내일도 이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겠죠. 그렇죠. 아니길 빕니다. 예, 일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석 타임스 4월 13일 순서였습니다. 자, 내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